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다시 월요일이 돌아왔죠. 그렇습니다. 오늘 근데 아침 날씨는 정말 화창합니다. 월요일에 날씨마저 꾸물거리면 정말 힘든데요. 바로 월요병에다가 날씨마저 좋지 않으면 주초부터 아주 힘들어지기 때문인데, 날씨도 도와주는 만큼 한 주의 시작 정말 행복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객관적 조건 때문에 느껴지는 존재는 아닙니다. 힘들어도 작은 것에 만족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일 텐데요. 바로 이런 이유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행복 느끼시기 바라겠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요새 정치의 계절입니다. 정치의 계절인 만큼 저희가 이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같은 이 아주 중요한 이 코너를 앞으로 3부에 배치를 해서 보다 여러분에게 심층적으로 정치 문제를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부담이 좀 생기시라고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 계시죠. 월요일의 중요한 커플입니다. 데일리안의 이종건 논설실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아침을 열어갈 맑은 종소리 이종훈입니다. 진짜 그거예요.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새봄 새나라 새출발 서양호입니다. 아,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새나라 택시라는 게 있었는데. 네. 새 아침이 열렸네. 네. 그 노래가 떠오르네요. 예. 새나라 택시 기억하시죠? 압니다. 실장님. 예. 그죠? 예. 우리 서양호 소장님 아직 젊으셔서 그걸 잘 모르시고. 감사합니다. 예. 자, 아마 두 분 오늘 이번 주에도 기억에 남는 정치인의 말 한마디 꼽아오셨을 텐데. 그죠? 예. 네. 자, 이종훈 실장님. 아, 네. 지난주 말에 완전히 사면 각 당마다 사면 얘기로 점찰했습니다. 사면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원래는 단초는 이거죠. 안철수 후보한테 기자가 물었어요. 대통령의 사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대통령이 당선되면 박 전 대통령 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사면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박 대통령도 사면위원회에서 검토할 거냐 했더니 그 말에 국민의 요구가 있다면이라는 가정하에서 위원회에서 다루겠다. 그러자마자 덥석 물어버렸어요. 문재인 전 대표 덥석 물어갖고 그 완전 비난의 그 폭격을 하고 있죠. 심상정 의원도 역시 합류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홍준표 의원마저 가세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좌파 세력이 우파 동정표 노리고 박근혜 사면을 운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걸 꼽았냐면 사실상 홍준표 의원이 지금 노리는 게 이거잖아요. 우파의 대표 세력이 되겠다. 그런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범보수 단일화까지도 넘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체 단일화 후보에서 양강구도가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이제 관측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시작을 지금 안철수 후보가 하지 않느냐. 또는 그런 프레임이 시작되지 않느냐. 일단은 양강구도 프레임에서 벗어나겠다. 최소한 보수 우파의 단일 후보가 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서영훈 소장님은. 네, 저 역시 사면에 대한 이야기 꼽았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발언과 관련해 사면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건데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원래 안철수 후보의 그 선의는 대통령의 그 사면권 남발을 좀 막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자라고 하는 원론적인 대답, 자신의 공약을 이야기한 건데 참여받아서 신발끈을 매지 말랬다고 하필 지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시기에 기자들이 대선의 유력 후보들에게 똑같이 질문했는데 다른 분들은 다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피해갔는데 안철수 후보만 이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준비되지 않고 기자의 질문에 그냥 즉흥적으로 대답한 거면 정치적으로 미숙한 대응이었던 거고 보수표 지지를 위해서 의도된 발언이었다면 소탐대실
일부의 친박 지지층은 흡수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수 국민들의 정서와 아주 유리되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발언과 반기문 특사 등 스스로 중도 보수 대표주자를 자처하는데 이 탄핵 국면과 박근혜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의 열기가 높은 가운데 스스로를 좁은 방인 보수 중도 대표로 한계 짓는 것이 이번 대선에서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지 않는 건 아닌가 해서 이번 사면 발언은 대단히 안철수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면. 야, 요새 사면 얘기가 다 좀 이르죠. 라면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 개그였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되나요? 예. 근데 진짜 지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뿐만이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문제가 대선 국면에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세요. 원래부터 이재명 시장이 그 주장을 했어요. 그 프레임을 사면하면 안 된다라는 약속을 하자. 그런데 모든 후보들이 다 비켜갔거든요. 문재인 전 대표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발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제 생각의 어떤 단초는 이거죠. 아니 지금 미결수예요. 기소도 안 됐어요. 기소를 했다면 또 모를까. 기소도 안 된 상황에서 또 더군다나 1심 판결도 아직 안 났어요. 그런데 지금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이 미결수인 한 사람을 벌써부터 사면을 하네 마네 이건 저는 사실 도의적으로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안철수 전 대표가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기자들이 질문한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진짜 들여다보면 아니 사면위원회를 열어서 꼭 사면을 해야 된다. 누구든 간에 이 얘기에 불과한데 이건 지금 어떤 면에서 문재인 전 대표 측이 불안하다. 왜 불안하냐면 지지율이 엄청 오르고 있거든요.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율이 안희정 지사한테 갔다가 안희정 지사가 경선에서 지금 불안하니까 그 지지율이 고스란히 지금 안철수 의원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그야말로 양강구도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함의 어떤 표현이었다면은 이해가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상 이거를 덥석 물어서 그렇게 맹비난하는 것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한 동정 여론이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만일 있다면 차영호 소장님은? 동정 여론이 어디로 누구를 지지로? 그렇죠. 예. 저는 결국은 그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수 정치를 계승할 사람이 누구냐를 해서 결국은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 중에 갈 그게 클 거라고 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나왔던 지지율이 한 12%에서 15% 되니까 다 가진 않겠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지지 충성도 높은 표는 갈 것이고 나머지 표는 문재인 전 대표를 견제하는 게 보수의 본령이다 싶어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반 문재인 후보 중에서 선택할 가능성 또한 있다.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죠. 될 수 있는 문재인 견제 세력이게. 그게 드러났던 게 아마 이번 대선의 특징이 반 문재인 찾아 산말리라고 처음에 반기문 총장에서 황교안 대행으로 다시 안희정 지사에서 안철수 후보로 흘러다니는 걸 보면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견제의 세력의 흐름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세요? 아니요. 저는 30대 30으로 다 나눠진다. 그래서 동정표 자체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진다고 봅니다. 30 제일 처음에 30은 뭐냐면은 저는 아니요. 아예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투표율이 높지 않다는 말씀이시네. 투표율이 낮아질 거라고 저는 전적으로 예상합니다. 60대 이상에서 천천히 낮아질 것이다. 그다음에 일부는 물론 홍준표 지사한테 갈 거고 또 일부는 안철수 의원한테 가는 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전략적으로 왜냐? 예. 지금 문재인만은 안 돼. 이런 어떤 표가. 그런데 이게 완전히 이렇게 갈려버려서 크게 어느 쪽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저도 저렇게 얘기할 걸.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이렇게 3, 3, 4만. 멋있어 보이죠? 멋있어 보이죠? 리스크를 확 줄일 수 있는 건데. 역시 삶의 지혜가 경륜이 물어나. 그럼요. 예. 제가 아까 그래서 젊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말이에요. 안철수 의원이 어떻게 됐던 간에 30대 30. 아까 투표율 높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70% 정도밖에 70%대일 것 같아요. 이번에 투표. 이 70%대면 이게 높지 않은 거거든요.
예. 아니, 왜냐하면 그 예전에 그 조사 한 번 있었는데 우리 보통 그런 조사에서 15% 빼잖아요. 투표율. 그렇죠. 선거 투표율은. 그 정도 될 거라는 생각도 얼핏 드는데. 자, 근데 말이에요. 이번 주가 슈퍼위크입니다. 그죠? 네, 슈퍼위크고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철수 의원만 얘기를 하고 예를 들면 손학규 전 대표라든지 박주선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얘기는 안 했어요. 그리고 저쪽도 안희정 지사표가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결국 이번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이 사실 이변도 없고 맥도 빠지고 관심도 떨어지고 이 삼위일체가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 그러니까 그런 현상 때문에 이 삼위일체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석도 있는데 왜 이렇게 경선이 싱거워졌다고 보십니까? 이종호 시장님? 일단 이건 전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최순실 게이트가 만든 상황이다. 사실은 정치에 대한 이거죠. 정치야? 아니요. 그러니까 상품을 봐야 돼요. 새로운 상품. 언제나 바람이라든가 그 무슨 풍 이거는 새로운 상품을 원하는 선거 때마다 그런 유권자들의 어떤 욕구에 그 반응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상품이 어떻게 됐어야 되냐면 개헌이라든지 혹은 정치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새로운 상품이 돼야 되는데 최순실 게이트가 계속 지지부진 그리고 뉴스가 거기에 몰입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상품에 눈을 돌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거 심판해야 돼. 심판해야 돼가 사실 저는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이 심판은 사법권이 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그 정권 연장을 할 세력은 10%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심판해야 돼라고 허상에다 대고 심판해야 돼라고 지금 얘기하는 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원사이드한 모든 각 당이 다 후보들이 그냥 뭐 별 드라마 없이 보는 재미없는 그런 주말 드라마가 돼버렸죠. 예. 저도 뭐 이게 모든 게 다 최순실 덕분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덕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이게 덕분이라고 하는 건 얘기는 평상시고 구문체로 얘기한 거고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책임론이 불거지자 사실상 이 탄핵 국면에 대해서 보수 진영 전체에 대한 책임론으로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보수는 국민들에게 완전히 외면받게 됐고 따라서 이번 대선은 야당과 야당의 대결 구도가 되다 보니까 보수 진영의 그 경선에 대한 아예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제 야권 내에서도 문재인이냐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의 견제 세력이 적임자가 누구냐의 싸움으로 되다 보니 각 지지자가 문재인의 견제 세력에 대한 문제에서 안희정에서 안철수로 올라가는 현상이 났다. 따라서 야권이든 여권이든 내부 경선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생긴 것은 본선에서 실제로 누가 대선 후보가 되어서 한 번에 빨리 끝내느냐. 그래서 대선에 대해서 큰 관심보다는 정권 심판의 적임자가 누구냐에 올라갔기 때문에 크게 인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진 선거가 된 거 아닌가. 시간도 짧고. 맞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 원인 생각하는데 하나는 오너 현상이에요. 오너 현상이라는 게 더불어민주당에 있어서의 주류인 문재인 후보 측, 국민의당의 주류인 안철수 후보 측, 이 오너 현상 때문에 결국은 이 너무 뻔한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 또 하나는 뭐냐면 보수 진영의 절체절명의 위기. 이러니까 주류가 없어진 거예요. 보수 정당들은. 그러니까 일단은 인지도 없고 이런 사람한테 그냥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또 뻔하게 된 거 아닌가.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요. 반문 진영의 후보 단일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종구 실장님?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로 후보 단일화가 가능하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불가능할 것이다. 부분적인 후보 단일화는 가능한데. 부분적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보수 후보 단일화. 그거는 저는 그거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그 다음 스텝. 국민의당까지 합쳐서 반문 연대 내지는 뭐 단일화 그거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3자 내지 4자 대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예. 저는 가능하다. 역대 경험으로도 3당 합당이라고 하는 여야가 3당을 만들어서 김영삼 야당 당시 총재가 여당의 대선 주자가 됐었고 그리고 승리했죠. 그리고 김대중, 김종필, DJP 연대도 사실은 호남과 충청의 연합을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었고 심지어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해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1대1 구도 즉 안철수 전 대표와 홍준표
그리고 유승민 후보의 단일화는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그 파괴력이 얼마나 클 것인가. 그에 대해서는 좀 회의가 있다. 안철수 대표가 중도 보수의 연합의 대표성을 갖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이번 대선은 운동장이 완전히 야당 쪽으로 기울어졌는데 그 좁디 좁은 70%짜리 70평 사는 아파트를 버리고 20%대 오피스텔로 옮기는 전략이 안철수 대표에게 유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극히 회의적이다. 특히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자유한국당과의 연대가 논의되는 순간 중도층마저도 정권 심판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반안철수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적으로 승리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낮다. 하지만 가능은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앞으로 대선까지 이제 30여일 남았어요. 그죠? 정확하게 제가 계산 못하겠는데 오늘이 4월 3일이니까 4월 9일이 저거니까 뭐 한 달 조금 더 남았죠. 36일 남은 거. 36일 남았나요? 네. 자, 그런데 그때까지 남은 변수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정우 실장님. 이번 선거는 전 변수가 없는 게 변수다. 저는 궤변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아니에요. 상당히 궤변인데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각 당에 드라마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각 당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후보가 될 것이고, 그 다음 가장 큰 변수는 어떻게 연대라고 어떻게 단일화를 하느냐 이 과정인데 사실상 동력이 없어졌다. 그래서 김종인 전 대표가 지금 자기가 스스로 나서겠다. 5일날 출마 선언을 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본인이 이미 스스로 동력이 되기에는 한계가 많고 타이밍도 없고 세력도 없고 그런 상황이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사실 지지율이 지지율이 몇 %가 되느냐 각 당마다 후보가 딱 결정된 이후에 첫 번째 그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여론조사가 나중에 끝까지 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스타트거든요. 최소한 20% 이상 20%에서 중후반대로 가야지 사실은 추격의 어떤 최소한의 어떤 발판을 마련하는데 그 첫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그걸 못 달성한다 그러면 연대의 가능성이 커져요. 탁탁 털어야 사실은 문재인 대표를 상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여론조사에 따라서 사실은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지금 그 전부터 예상한 것들, 예상하지 않은 거는 지금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어요. 이변은 없었다. 이게 계속되는 제목들입니다. 지금 매일같이. 그러니까 사실 이변이 없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따른 국민들의 민심의 변화에 따라서 이번 대선의 성격은 규정지어질 것이다. 이제 전 대통령 구속으로 정권 심판은 끝났다. 통합으로 가자라고 하는 국민의 정서가 클지 아니면 정권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정경유착, 검찰개혁, 권력의 반칙과 특권에 대해서 심판해야 된다라는 게 강화되면 아마 이번 대선의 성격은 정권 심판으로 갈 것입니다. 따라서 진보 야권의 대표주자인 문재인이냐 아니면 중도 보수 연합의 대표주자인 안철수냐의 대결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 화제를 조금 바꿔보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냈는데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로 표현을 했고요. 어쨌든 광주 사태의 충격이 가시기 전에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이 원죄가 됨으로써 그 십자가를 내가지게 됐다. 광주에서 양민에 대한 국군의 의도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상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고 무엇보다 발포 명령이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부실한 보도만 접해있던 국민은 언론이 제공한 왜곡된 사실을 진실인 듯이 알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구 실장님? 일단 지금 의도된 것은 아니겠어요. 왜냐하면은 몇 년 전부터 이 회고록을 계속 쓰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나오리라 봤는데 아마도 이번 연말에 나오겠지 했더니 이게 대선 전국이 빨라지면서 사실상 선거 기간을 특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딱 공교롭게도 전두환 전 대통령은 TK의 상징 아닙니까? 예. 상징이었죠. 이었는데 지금 TK의 상징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마음 둘 것 없는 TK 상황 속에서 자기가 나서서 자신이 옳았다. 자신은 죄가 없었다라고 강변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굉장히 이렇게 지금 정신적으로도 그렇게 온전하지 않다. 건강이 좀 안 좋다라고 여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도 그럴 정도로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 어떤 시점에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 어떤 욕심이 사실은 이런 표현으로 나온 게 아니냐 싶습니다.
예. 저는 한마디로 뭐 정신 못 차렸다.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처리 과정에 대해서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처리 과정에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 혐의로 10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범죄를 할 수 있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 국민 여론, 정치권, 언론 어느 한 곳에서 동정을 받지 못한 분인데 이분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면을 해주니 자신의 죄까지 사면 받은 걸로 알고 이렇게 국민과 역사의 상식으로부터 동떨어진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 철저히 단죄해야 된다. 나치의 협력자 부역자에 대해서 독일과 프랑스, 유럽은 아직도 전범에 대한 심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란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권력 찬탈의 목적으로 희생시킨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단죄를 통해서 이런 역사에 대한 도발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대법원이 1997년 4월 12일 날 4월에 112-518 사건 확정 판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광주 재진압 작전 명령은 시위대의 무장 상태 그리고 작전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시위대에 대한 사격을 전제하지 아니하고는 수행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그 실시 명령에는 그 작전의 범위 내에서는 사람을 살해하여도 좋다는 발포 명령이 들어있었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지금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대법원의 판결을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이게 참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또 제도에 대한 신뢰를 좀 금가게 해도 되느냐 이런 여론일 수도 있거든요. 일단 박 대통령 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직을 무리한 욕심이라고 박 전 대통령의 능력으로 대통령직은 무리한 욕심이라고 생각해 대권의 꿈을 접으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보세요? 간단하게. 전두환 대통령과 네. 박근혜 대통령의 은원 관계는 역시 최태민이었다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네요. 전두환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최태민을 내가 네. 잘 원주에다 군부대 했는데 그게 원한을 삼았구나 하고 얘기했다고. 예, 간단하게. 네, 박정희 계승자를 자처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의 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입에 올릴 수 있는 건지 역사와 국민은 전두환 대통령을 평가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길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훈 소장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신일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금요일날 프로야구가 막을 올렸죠. 예. 개막 3연전을 치렀는데 LG하고 KT가 3연승을 달렸어요. 이 금요일 프로야구가 막을 올렸고요. 이 금토일 3연전을 벌였습니다. 네. 눈에 띄는 팀은 LG하고 KT거든요. LG가 어제 넥센을 9대2로 이기고 3연승, KT도 SK를 어제 8대1로 누르고 3연승을 거뒀습니다. 3연승의 원동력이 두 팀이 비슷했어요. 이 선발 투수의 호투가 버팀목이 됐고요. 예. 든든한 불펜진도 눈에 띄었습니다. LG와 KT 모두 3연전에서 이 선발 투수들이 다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 한화도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올해도 한화가 이 마리 한화의 조짐이 보였거든요. 지난해 우승팀 두산을 상대로 해서 토요일에 연장 11회 6대5 한 점차 승리, 일요일엔 연장 12회 4대5 한 점차 패배를 기록할 정도로 3경기 중에 2경기가 연장전으로 가는 끈질긴 모습을 보였고요. 이 삼성 이승엽 선수 올 시즌 끝나고 은퇴할 예정인데 어제 기아전에서 이 통산 444호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한일 통산으로 따지면 603호 홈런이고요. 이 삼성이 어제 기아를 16대3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어제 롯데의 강민우 선수 연타석 홈런 날렸는데 롯데가 NC를 12대4로 따돌렸습니다.
그 개막 3연전에서 최고의 화제를 모은 선수 하나의 김원석 선수인데 예. 인생 스토리 자체가 진짜 이거는 뭐 대단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개막전 3연전에서 최고의 화제를 모았거든요. 한화의 김원석 선수 3경기에서 13타수 7안타, 이 타율 5할 3푼 8리로 맹타를 휘둘렀는데 이 토요일 두산전에서는 연장 11회에 결승타를 때려내기도 했습니다. 올해 28살 늦깎이 신인이거든요. 네, 토요일 경기 끝나고 난 뒤에 잠실구장에서 처음 경기해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순탄치 않은 야구 인생이었습니다. 이 대학지는 투수로 활약했고요. 2012년에 한화에 지명돼서 프로에서는 타자로 전향했다가 방출을 당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상무가 아니라 일반 병으로 병역 의무를 마치고 난 뒤에 독립구단인 연천 미라클에 들어갔거든요. 예. 연천 미라클에서 뛰다가 2015년에 다시 한화에 재입단한 선수입니다. 올해 28살에 신인 선수로 데뷔를 하는 거죠. 올해 목표가 처음에는 1군에서 쉬운 경기 출전하는 것이 목표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김원석 선수 목표를 좀 상향해서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예. 메이저리그도 오늘 막을 올렸는데 개막전 엔트리에 포함된 우리 선수들 총 4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개막전 엔트리에 포함된 우리 선수는 류현진, 오승환, 추신수, 김현수 4명입니다. 예. 이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는 5선발로 팀에 합류했는데 예. 7일이나 8일쯤에 선발 등판이 예상이 되고요. 예. 세인트루이스의 오승환 선수는 주전 마무리 투수로 올 시즌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이 볼티모어 김현수 선수는 좀 여전히 불투명한데 이 상대 팀에서 자완 투수가 나올 때는 출전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텍사스의 추신수 선수 고액 연봉자거든요. 예. 때문에 이제 주축 선수로서의 활약해야지 된다, 이런 기대와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손흥민 선수 어제 골 소식 전해왔는데 리그 총 8호 골이죠? 예, 맞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어제 번리전에서 이 후반 28분에 교체 투입됐고요. 이 교체 투입 4분 만인 후반 32분에 추가골 터뜨리면서 토트넘의 2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기록한 8호 골이고요. 프리미어리그뿐만이 아니라 FA컵 등을 모두 포함한 시즌 전체로 보면은 15호 골입니다. 이 토트넘이 이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2위입니다. 2위 첼시의 이 승점 7점 차로 뒤진 채로 현재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K리그에서는 전북 현대하고 FC 서울의 빅매치가 열렸는데 황선홍 감독의 서울이 좀 밀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이 전북이 어제 김진수 선수의 프리킥 결승골로 예. 1대0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예. 이 FC 서울이 챔피언스리그에서 3연패를 당했는데, 그래도 이제 K리그에서는 좀 선전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패하면서 올 시즌 첫 패배를 당했고요. 제주 유나이티드가 광주 FC와 1대1 무승부에 그쳤는데, 제주가 전북하고 승점은 같은데 다득점에서 앞서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자,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전화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수출이 석 달 연속 2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네요. 예? 수출만 보면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지금만 같아도 될 것 글쎄요. 같은데요. 예. 1월부터 3월까지 작년 동기와 비교해서 계속 2자릿수 증가폭입니다. 1분기 전체로 보면 15% 늘었는데 예. 이건 분기 증가폭으로 22분기 만에 최대 증가폭이고요. 작년 4분기 이후 2분기 연속 증가해서 반짝 증가도 아니라 추세적 증가로 볼 수도 있는 대목인 것 같고요. 자, 월간 수출액으로 봐도 2014년 2월 이후 2002년 3개월 만에 지난달에 최다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저효과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 좋았냐 보니까 반도체, 석유화학,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업종들이 모두 성적표가 좋았으니까 전체 실적이 좋았습니다. 근데 중국이 우리한테 지금 사드 이게 계속 지금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롯데뿐만 그렇죠. 아니라 이제 다른 기업한테도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괜히 비타민 C 함유 이렇게 들은 사탕 같은 경우에도 이거 의약품이다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한 금액이 늘었다고 그러네요. 예? 거의 이제 생태집 좀 치졸하다 이런 느낌까지 받게 되는데요. 글쎄 말이에요.
수출 성적표만 봐도 이제 큰 거는 못 건드리는 거죠. 이 작은 거 가지고 사람의 어떤 성미를 건드리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대중국에 수출한 것만 봐도 1년 전보다 오히려 12% 증가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각종 트집을 잡아서 통관 절차 강화해서 뭐 소비재, 뭐 화장품 이런 거 수출이 되게 힘들어지고 빡빡해졌는데 덩치가 큰 거, 반도체, 석유화학, 기계 같은 소재나 부품 업종 같은 경우는 수출이 늘었습니다. 5개월 연속 늘었고요. 사드 갈등이 본격화된 게 한 3월 정도 아니면 3월 15일 이후로 잡는데 그 영향을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미미하다. 즉 중국이 먹고 살려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한국의 부품 소재 가져서 다른 나라에 가공해서 다른 나라에 팔아먹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우리 한국도 뭐 그렇게 뭐 저자세일 필요 없고 다 그렇게 이미 하고 있지만 뭐 면세점이라든지 호텔, 관광업 같은 영향은 크지만 이건 정말 앞으로 극복해야 될 과제지만 수출 관련해서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이 영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예? 네.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은행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하고 이렇게 볼 때 일반 그 오프라인 은행하고 비교해 볼 때요. 네.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제가 교수님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청취자분들에게 정말 뭐가 다른지 한번 보려고 제가 오늘 새벽에 네. 직접 한번 해봤습니다. 아하. 오늘 야. 0시부터 이 KT가 진짜 수고했다는 걸 티내시네요. 예, 말씀하시죠. 예. 예, 열심히 했다는 거 한번 보여주는 건데요. 예. K뱅크가 오늘부터 영업을 시작했는데 예. 진짜 말 그대로 모바일 앱을 통해서 그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했어요. 근데 일단 처음부터 뭐 첫수로 배부를 수가 없잖아요. 일단 K뱅크라고 누르는 순간 뭐 앱 그 검색에서 떠야 되잖아요. 예. 근데 K뱅크가 저 밑에 있고 다른 엉뚱한 앱이 뜨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전화번호 이런 게 뜨더라고요. 예. 일단 앱을 해서 가입을 합니다. 하는데 10분 내 통장 개설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정말 오래 걸립니다. 가입해서 써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예. 정말 이게 그야말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아니라 인내 전문은행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 상당히 그러니까 사물인자 보고하면- 인터넷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예. 보고하면 이른바 대면 채널이라고 하잖아요. 보고하면 다 사람들도 뭐 무릎과 무릎을 맞대고 대화하면 빨리 끝날 문제지만 전화로 하거나 온라인으로 하거나 하면 좀 검증해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길어지는 것 같고요. 다만 편해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직장생활은 너무 바쁘잖아요. 그 일과 시간에 은행 가기 힘들잖아요. 그럼 통장 개설 못하고 대출 신청 못하는데 이 인터넷 전문은행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다 온라인 모바일상으로 다 가입 가능하고요. 최종적으로 실명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이것도 어떻게 나냐면 핸드폰으로 화상통화를 예약해 놓습니다. 언제 영상통화하겠습니다라고 예약을 해놓으면 온라인상으로 그럼 전화를 합니다. 은행에서 그럼 본인하고 신분증하고 얼굴하고 같네요라고 조회를 하고 실명 확인합니다. 그만큼 별로 점포 정말 안 가도 되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대출 받을 때도 휴대폰 지문 인증 통해서 본인 조회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라진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가 이게 조금 이자율 예금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 이자율이 조금 높죠. 그죠? 예금 금리가 조금 높은 편이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죠. 대출 금리는 어떻습니까? 대출 금리도 더 낮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영업을 해서 해봐야 알죠. 일단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비용이 별로 안 들잖아요. 인건비 안 들죠. 점포 없으니까 임차료 임대료 안 나가죠. 그걸 고스란히 고객들에게 돌려주겠다. 그러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라고 표방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건 이겁니다. 보통 우리 이자는 현금으로만 주잖아요. 현재 은행들은 모두.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인터넷 전문은행 KT 통신사잖아요. 네. 통신사의 장점을 활용하는 거죠. 이자 돈으로도 줄 수 있지만 우리 데이터 이용권으로 줄게. 그리고 우리 디지털 음원 있잖아. 너네 음악 많이 듣지? 디지털 음원을 이자로 줄게. 상당히 좀 다르고 약간의 기존에 해왔던 은행 거래와는 상당히 다른 형태죠. 만약에 카카오뱅크가 상반기 중에 개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우리 카카오톡으로 다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모티콘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유료인 게 되게 많잖아요. 이걸 이자로 유료인 이모티콘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은행 거래 패턴이 돈으로 중심이 됐던 것들이 상당히 다른 걸로 다변화될 수 있고 대출금리나 예금금리도 어떤 경쟁이 시작될 수 있지. 제대로 된 경쟁이 시작됐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게 딴데 그 오프라인 은행에 통장이 있어야지 그쪽에서 저쪽으로 통장 개설한 다음에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금할 때는?
그런 아닙니다. 시스템이죠. 맞습니다. 그건 이체여니까 당연히 다른 오프라인의 은행 계좌가 당연히 있어야죠. 있어야죠. 이체일 경우 그죠? 그런데, 네. 근데 이제 ATM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 있는 ATM을 연계가 돼서 바로 출금하고 입금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입금도 가능하고 출금도 가능하다. 이체도 가능하고. 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차피 뭐 아무리 인터넷이라도 한번 가야겠네요. 돈을 넘기려면. 예. 근데 어쨌든 규제 때문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발전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어요. 예?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은행 점포에 가야 될 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돈을 찾거나 할 때 그럴 때 편의점을 가야 되는 거고요. 이체는 온라인상으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말씀드린 이 규제라는 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터넷 전문은행인데 은행이거든요. 은행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소유하는 걸 제한해 놨습니다. 이른바 은산분리인데요. 의결권 있는 지분을 4% 이상 못 갖게 했습니다. 근데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주 구성을 보면 은행업이다 보니까 기존에 은행을 하던 업체들 대주주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뭐 우리은행, 뭐 증권사 이런 은행들 경쟁자지 않습니까? 인터넷 전문은행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그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대주주들이 KT나 이런 뭐 카카오톡의 다음 카카오들인데 여기는 산업자본이어가지고 은행 지분을 더 이상 소유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증자를 하거나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면 더욱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힘들어지니까 네. 이런 은산분리의 어떤 규제를 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일본의 유명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 뭐 여러분 다 잘 아실 텐데, 이 하루키 신작 소설이 한글판으로 번역돼서 나온다고 하는데, 문제는 하루키한테 주는 인세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양이죠. 인세는 시장에서 결정되니까 뭐 비싸다 싸다 어떻게 결정할 수 없지만 일단 돌아가는 게 항상 하루키 소설이 나오면 한국에서 모든 출판사들이 내가 출판하겠습니다, 내겠습니다라고 달려듭니다. 경쟁이 붙는 거죠. 이번에는 문학동네가 판권을 가져갔는데 7년 만에 나온 하루키 소설이거든요. 6, 7월쯤에 나온다라고 하는데 미리 선인세를 지급합니다. 이런 유명 소설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선인세가 얼마입니까? 물어보시면 영업 비밀입니다라고 알려주지 않는 거죠. 네. 하루키의 전작 같은 경우는 1Q84 같은 경우는 선인세가 10억 원이었고 4년 전에 번역된 그 소설은 16억 원이었으니까 이번엔 더 많이 팔릴 것 같다 이러는데 20억 원 이상이지 않겠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200만 부 이상 팔려야 되거든요. 아이고. 한국에 국내 100만 부 이상 팔리는 베스트나 스테디셀러도 상당히 보기 힘든데 200만 부 팔리겠냐 이런 것도 관심이고 그만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선인세를 주고 하는 거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키 세대 중에 상실의 시대라는 뭐 소설 보면서 많이 컸었는데, 그러니까 하루키가 한국인에게 대해 상당히 잘 그렇죠. 먹히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데 한국의 소설가가 일본에 그렇게 히트를 칠 수 있는 소설가가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네요. 야, 25분이 200만 부 쉽지 않을 텐데.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고요. 월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한 주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